첫 번째 경기 마치다 대 요코하마 F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라인은 3백을 중심으로 단단히 구축되어 있으며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역습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중앙 미드필더 센터는 탈압박과 전진 패스에 능하며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나상호를 향해 날카로운 킬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최전방 오세훈은 제공권 경쟁뿐만 아니라 압박 과정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높아 공격 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기여도가 높고 전체적으로는 후방 안정성을 기반으로 역습 완성도에 집중하는 구조다. 포메이션은 4-4-1-1이며 전방에서 안데르손 로페즈가 마무리를 시도하는 형태지만 볼 소유 시 지나치게 측면에 의존하는 전개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얀 마테우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신 능력은 뛰어나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 박스 근처에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우에나카는 이선에서 수비 전환이 느리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진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전체적으로는 수비 뒷공간 대응이 느리고 역습 차단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마치다는 역습의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뚜렷한 구조적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나상호의 움직임과 센터의 패스 타이밍이 잘 맞물릴 경우 높은 득점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고 요코하마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 연결이 느슨하고 전진 시 템포 조절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경기는 마치다의 전술적 짜임새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나고야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윙백을 양측에 배치해 폭을 넓히는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측면에는 풀백 한 명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 압박에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고 주권은 중앙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공격형 자원이지만 전반적인 전개 흐름은 빠르지 않으며 마테우스와 이나가키가 중원에서 연계하는 빈도는 높은 편이며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공격 상황에서도 속도보다 점유 중심의 전개를 가져가는 구조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좌우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각각 배치하여 측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구조가 인상적이며 타니구치와 오쿠무라는 빠른 측면 전개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른쪽의 아라이는 크로스 상황에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윙어로 득점 연결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교체 카드로 준비 중인 다닐로 고메스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 유형의 자원으로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결정적 옵션이다. 전체적으로 후반 교체 전력의 활용도와 측면 전개 효율성이 뛰어난 팀이다. 니가타는 측면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안정된 전개 흐름과 교체 전력 활용에 강점을 가진 팀이다. 나고야는 윙백 1인 배치로 인해 측면 대응에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수적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니가타가 전술 구조와 유연한 교체 운영을 통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후쿠오카 대 도쿄베르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개를 구사하고 있고 이와사키와 후지모토는 좌측 공격 지역에서 짧고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에 능하며 그 사이로 마츠오카가 박스 근처로 침투해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이와사키는 좌측 터치라인에서 시작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정교하고 후쿠오카는 이선의 조밀한 패턴 전개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3백 기반이지만 측면 커버 속도도 빠르며 역습 대비 안정성도 갖춘 팀이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3백 수비를 유지하고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서 반복적인 허점을 노출하고 있고 키무라는 측면 수비에서 11대1 방어에는 능하지만 연계 플레이에 휘말릴 경우 판단이 늦어지는 장면이 많으며 야마미는 속도는 좋지만 수비 전환 시 기여도가 낮은 편이며 모리타는 빌드업 중심에서 탈압박에 기여하지만 전방 압박이 무너질 경우 미드필더와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전술 구조상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잃는 경우가 많아 후쿠오카의 연계 침투 패턴에 취약한 상황이다. 후쿠오카는 전방에서의 연계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전술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이와사키, 후지모토, 마츠오카의 조합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는 전개를 완성하고 있으며 도쿄베르디는 그 구조에 정면으로 대응하기엔 수비 커버와 리커버리 능력이 부족한 흐름이며 결과적으로 후쿠오카가 전술적 흐름과 수적 조합 면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FC 서울 대 제주 SK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고 있다. 루카스는 직전 김천전에서 삼국지의 조재룡처럼 드리블 돌파로 수비진을 전멸시키며 골을 기록해 경기력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링가드는 아직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전방 침투와 세컨볼 연계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승모의 부상은 아쉽지만 중원 조합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전개력은 점차 살아나고 있고 특히 루카스의 폼이 회복될 경우 서울의 공격 루트 다양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은 박산에서의 제공권과 포지셔닝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며 김준하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기여도가 높지만 마무리 결정력에 기복이 있는 편이며 남태희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지만 여름철 체력 저하 구간에서 활동량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변수는 제주 선수단의 원정 일정이며 서귀포에서 김포까지 장거리 비행 후 서울까지 버스로 추가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력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제주는 여름철 원정에서 기동력이 급감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심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은 루카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의 활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고 제주는 장거리 원정 여파와 여름철 체력 이슈가 겹치며 후반 실점 리스크가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경기다. 이번 경기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서울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울산 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티아고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득점 포지셔닝을 책임지고 있고 전진우는 볼 운반과 박스 근처 창의적인 패스에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전북의 공격 중심축이며 강상윤은 측면에서 과감한 침투와 공간 창출을 도모하지만 크로스 정확도는 다소 아쉽고 주전 공격수 콤파뉴의 부상은 전북의 전방 결정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기력 기복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빌드업 과정은 깔끔하지만 마지막 박스 진입 이후 마무리가 부족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콤파뉴 이적설 등 팀 내외부 분위기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심리적 불안정성도 변수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에릭과 이청용의 2선 전방 스위칭 전개가 핵심 패턴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야니치는 중원에서의 빌드업 완성도는 높지만 공격 전개 시 패스가 측면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고 이청용은 볼 배급과 전진 패스에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윤종규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에서 불안정한 라인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격 전환 속도도 제한되고 있고 무고사나 마무리 자원 부재로 인해 상대 박산에서의 침투 빈도와 위협도 역시 떨어지는 편이다. 울산 역시 플랜 B 없이 단일 전개 루트에 의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콤파뉴 부상 공백과 마무리 부재가 치명적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이 무뎌진다. 울산은 전체적인 빌드업 완성도는 높지만 날카로운 침투가 사라진 상태에서 마무리는 더욱 어려워졌고 이번 경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FC 안양 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못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야구는 활동량이 많고 측면 돌파가 뛰어나며 마테우스는 이선에서의 유연한 연계와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며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유기적인 이선 침투와 넓은 공간 활용을 잘 구현하고 있고 유병훈 감독은 상대 맞춤형 전술 설계에 능해 강팀 상대로도 과감하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못다의 타깃 플레이를 중심으로 대전의 불안한 센터백 라인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포메이션은 3-5-2이며 주민규는 박스의 움직임과 결정력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자원이다. 김현우는 세컨볼 낚아채기와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켈빈은 박스 외곽에서의 전진성이 뛰어나고 하지만 밥신, 안톤, 김문환이 동시에 이탈 가능성이 높아 수비 조직력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한 상태고 특히 안톤의 공백은 대전 수비진의 중심축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하창래 김현우 조합으로는 못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황선홍 감독은 전술 변화를 자주 시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상대팀의 압박 구조에 노출될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흐름이며 최근 들어 플랜 B 부재와 교체 카드의 실효성 부족이 대전의 약점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은 시즌 초반 예상을 뛰어넘는 흐름을 만들었지만 시즌 중반부 들어 여러 팀에게 전술적으로 읽히며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핵심 수비수 안톤의 이탈은 페널티 박스 내 안정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밥신 김문환의 이탈까지 겹쳐 수비 라인의 연계가 깨졌고 반면 안양은 유병훈 감독의 전술 설계하에 상대 약점을 정조준하는 전개를 자주 보여주는 팀이며 못다 중심의 고전적인 포스트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못다가 대전 박스 앞에서 하창래와 김현우를 상대로 제공권과 침투 플레이를 주도할 경우 수비가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비 불안정이 극심한 대전보다 전술적으로 더 준비된 안양이 승리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경기다.